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을 읽는 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표적인 단편 작가 레이먼드 카버의 소설집 대성당 골랐습니다. 번역자 김현수에 주목해 주십시오. 한국을 대표하는 소설가죠. 김현수가 직접 번역했습니다. 작가 김현수가 대학 때 영문학을 공부하기도 했거니와 또 자신이 소설을 쓰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번역이 아주 좋습니다. 누가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작품으로 읽히기도 하죠. 소설가 김현수의 번역으로 읽는 레이먼드 카버는 어떨까요? 대성당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차가운 문장 깊은 통찰. 맞습니다. 문장은 대단히 짧고 냉혹해 보이고 차가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삶에 대한 비루하지만 의미 있는 그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 대성당을 쓴 미국의 작가 레이먼드 카버는 미니멀리즘의 대가, 사소하고 작은 얘기들을 깊이 파고드는 예술 사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니멀리즘의 대가라고 일컬어지고요. 때로는 미국의 체호프라고도 합니다. 이 시간에 오래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체호프의 우수 기억하시죠? 아들을 잃은 이 마부의 슬픈 사연을 짧은 글 속에 담은 아주 훌륭한 작품이었죠. 이 체호프의 깊은 정서를 아울러 잘 보여주는 작가가 바로 레이먼드 카버입니다. 체호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레이먼드 카버 역시 사랑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레이먼드 카버는 1977년에 분노의 계절을 발표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사랑을 말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소설집이 1981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설집 대성당,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소설집 대성당이 1983년에 간행됐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대성당에 수록된 12편의 작품의 큰 흐름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찾아온 것을 살아내는 찌질하고 비루한 사람들의 이야기.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찾아온 것, 사건일 수도 있고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고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을 살아내는 찌질하고 비루한, 어쩌면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소설집에는 깃털들, 칸막이 객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열, 여기서 열은 몸의 열을 얘기합니다. 피버입니다. 그리고 굴레, 여기 굴레는 입에 물리는 굴레를 얘기합니다. 대성당 등 12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어느 것 하나 빠뜨리기가 아까울 정도로 밀도도 높고요. 깊이도 대단합니다. 구성이 탄탄하다는 것은 굳이 덧붙일 필요가 없겠습니다. 한 편 한 편 깊이 음미하시면서 읽다 보면은 레이먼드 카버의 차갑지만 그 깊은 통찰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2편을 하나하나 다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무망한 일이고요. 여러분들이 각자 한 편 한 편 천천히 꼭꼭 씹으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개괄적으로 큰 틀에서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도 라고 말씀드렸는데 소설이 늘 그렇죠. 전화 한 통이 울리거나 편지가 오거나 아니면 갑자기 전기가 끊어지거나 또는 교통사고가 나거나 일상을 깨는 그 순간에서 시작되죠. 그 순간을 전후해서
삶은 전혀 다른 상황으로 전개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도 라고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일상이 어느 날 갑자기 깨지리라고 별로 생각하지 않죠. 남들에게나 어느 날 갑자기 기구한 사연이 생기지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까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소설들이 그렇습니다만은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에 실려있는 작품들 대부분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나에게 닥쳐온 그 무엇 때문에 힘겨워하고 그리고 그 힘겨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고민하는 그 모습들을 그려 보이고 있습니다. 예컨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원제목은 small입니다. a small. 도움이 되는 good입니다. 원제는 a small good thing인데요.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이 소설인데 긴 울림으로 좀처럼 사라질 줄 모르는 이 흔적을 남기는 작품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부부가 있습니다. 아이도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8살 먹었죠. 그런데 이 아이가 뺑소니 사고를 당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이가 뺑소니 사고를 당해서 병원을 오가다가 세상을 떠난 그 이전과 이후 이 부부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겠죠. 이 부부를 깊이 위로하는 그 빵집 아저씨가 있습니다. 그 빵집에서 오랜 세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빵을 굽고 케이크를 만들어 온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무리가 되는 소설입니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설에 이런 문장이 있네요. 하워드는 병원에서 집까지 차를 몰고 갔다. 이 남편 이름입니다. 그는 비에 젖은 어두운 거리를 매우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문득 정신을 차리고 속도를 늦췄다. 지금까지 그의 삶은 순탄했고 그로서는 만족스러웠다. 대학, 결혼, 경영학 고급과정 학위를 받기 위해 다시 다닌 1년의 대학생활, 투자회사의 하위 동업자, 아버지 되기. 그는 행복했고 지금까지는 운이 좋았다. 그도 알고 있었다. 부모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형제자매들은 다들 자리를 잡았으며 대학 친구들은 모두 사회에 나가 나름의 위치를 차지했다. 갑자기 모든 상황이 바뀌면 한 사람을 꺾어버리거나 내팽개쳐버리는 힘들이 있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지만 지금까지도 그 힘들로부터도 또 그 어떤 실제적인 위해로부터도 멀리 떨어져 있었다. 순탄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바꿔버리는 어떤 힘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 힘들이 자기에게까지 닥쳐올지는 몰랐던 것이죠. 그리고 그 실제적인 위협을 당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어느 날 갑자기 이 하워드에게 사고가 찾아오죠. 소중한 자신의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 세상을 떠나기까지 병원을 오가면서 겪어야 했던 그 심리적인 이 고통들이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깊은 울림을 전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다른 작품도 다 좋습니다만은 12편 중에서 2편을 고르라면은 어느 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그리고 대성당이 아닐까 싶어요. 또 독자에 따라서는 굴레를 꼽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맨 처음에 실린 깃털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칸막이 객실도 잘 쓴 작품 같습니다. 신경 써서도 좋고요. 열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할 작품은 여러분이 골라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도 찾아온 사고, 이 액시던트가 우리의 삶의 행로를 어떻게 바꿔놓는지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시간에 우리에게 위로는
어떤 방식으로 찾아오는지 천천히 음미하시면서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놈의 인생이 이랬는데요.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부분 찌질하고 좀 비루하고 어찌 보면은 한심하기도 한 사람들입니다. 예컨대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보존처럼 실직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말을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이 귀와 이 입이 귀와 눈이 대단히 중요한 이 서사적인 장치로 활용되는데요.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소통 부재 상황을 얘기하긴 합니다만은 그런 그 소통 부재 상황을 살아가는 사람들, 인생들은 그야말로 참 찌질하고 비루합니다. 찌질하고 비루하다고 했습니다만은 우린 늘 그렇게 생각하죠. 내 삶은 뭔가 의미가 있고 복잡다단하게 얽혀있는 것 같지만, 그리고 뭔가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 삶들은 다 그렇고 그래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조금만 다시 생각해 보면은 10초쯤 긴 호흡을 쉬고 생각해 보면은 내 자신의 삶도 그렇게 다를 바가 없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찌질하고 비루하지 않은 삶의 풍경들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무슨 놈의 인생이 이래라는 문장은 비타민이라는 작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 남편이 병원에서 일을 하는데 아내도 자신의 자존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구합니다. 구한 일자리가 비타민 방문 판매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또 만만치가 않죠. 그리고 아내가 함께 일하는 그 여성들이 있는데 그 여성들을 또 남편은 유혹합니다. 세상 참 비루합니다. 비타민은 필수 영양소인데 비타민을 파는 사람에게 인생의 활력은 어디서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비타민에서 패티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죠. 빌어먹을 그녀가 말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만 해도 내가 이런 일을 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 세상에 내가 어른이 돼서 비타민이나 팔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비타민 방문 판매라니 기가 막혀. 기절초풍하겠어. 그럴 줄이야 나도 정말 몰랐어. 허니. 내가 말했다. 맞아. 그녀가 말했다. 쉽게도 말하시는군. 허니 그런 달달한 소리 하지마. 그녀가 말했다. 이건 힘든 일이야. 이 양반아. 이런 인생은 쉽지 않다고. 당신이 뭐라고 뭉개버린다 해도 쉽지 않죠. 네. 이럴 줄 알고 살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을 줄, 내가 이렇게 쓸쓸하게 또 이렇게 비루하게 살 줄 알고 인생을 출발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여성은 꿈속에서도 비타민을 꾼다고 얘기를 해요. 비타민을 파는 꿈을 꾼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꿈을 꾸는지 나는 기억도 못해. 꿈도 안 꾸는 것 같아. 일어나면 꿈 같은 건 다 잊어버린다고 라고 남편이 얘기하니까 패티가 이렇게 받아칩니다. 그래도 너는 꿈은 꾸잖아. 기억하지 못할 뿐이지. 꿈꾸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꿈을 꾸지 않으면 미쳐버려. 책에 그렇게 나와. 그건 배출구라고. 사람들은 잠잘 때마다 모두 꿈을 꿔. 꿈을 안 꾸면 돌아버려. 그런데 나는 꿈이라 치고 꾸는 게 비타민 뿐이란 말이야. 내가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어? 그녀의 시선이 내게 고정됐다. 알듯 말듯 하네. 내가 대답했다.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었다. 나는 비타민 사라고 설득하는 꿈을 꿔. 그녀가 말했다. 밤이고 낮이고 나는 비타민만 팔고 있어. 빌어먹을 무슨 놈의 인생이 이래? 그녀가 말했다. 네, 이 부부 사이에
소통이 아득해 보이죠? 네, 아득해 보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시작할 톨스토이에서 결혼 문제는 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특히 안나 까레니나를 통해서 부부 사이의 소통의 부재가 또 이 소설집의 중요한 이 모티프 또는 테마이기도 합니다. 무슨 놈의 인생이 이래?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기대했던 대로, 예상했던 대로 그 행로를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역시 빌어먹을 무슨 놈의 인생이 이래 라는 패티의 이 말에 동의하는 쪽이십니까? 다음 볼까요? 소통과 이해의 가능성 또는 불가능성. 우리는 소통을 많이 얘기하지만 정작 이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그 장을 만나기는 쉽지가 않죠. 네. 내 안에 비밀로 간직하고 말지 뭐, 또는 나 혼자 품고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소통 또는 커뮤니케이션을 얘기할수록 역설적이게도 소통의 부재를 옹변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이 소설의 주요 그 테마가 바로 소통과 이해의 불가능성, 그 불가능성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로 좁혀지는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의 압권은 뭐니 해도 대성당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독자들의 이 판단에 맡겨야겠지만 말이죠. 이 대성당이라는 작품에서는 세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있습니다. 화자인 나하고 아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아내가 친구처럼 가까이 사귀는 맹인 남성이 있습니다. 세 인물이 등장하는데 어느 날 시각장애를 앓고 있는 남성이 찾아옵니다. 이 부부가 사는 집을 찾아옵니다. 맹인이 찾아오는 순간 상황이 이제 달라지겠죠. 세팅이 딱 됐습니다. 부부가 사는 집에 눈먼 사람이 찾아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세팅 속에서 이제 벌어지는 사건들이 이 소설의 주요 그 흐름을 형성합니다. 귀와 눈이 이 소설의 중요한 그 서사적 그 장치 또는 키워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눈을 뜬 사람들은 시력이 이른바 정상적인 사람들은 다 본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시각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은 못 본다고 생각하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죠. 또 귀가 있는 사람들은 다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한 비유의 차원을 훌쩍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이 대성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멀쩡해 보이는 이 화자인 나는 다 알고 다 보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신이 보는 걸 설명해 보이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그걸 전달하기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화자인 나가 이 맹인이 찾아왔을 때 상황입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내가 개인적으로 알거나 만나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 맹인은 건장한 체격에 머리는 벗어지고 등에 짐이라도 짊어진 것처럼 어깨가 구부정한 40대 후반의 남자였다. 그는 갈색 슬랙스에 갈색 신발, 밝은 갈색 셔츠, 넥타이, 스포트 재킷을 입고 있었다. 멀끔멀끔. 또한 예의 그 덥수룩한 턱수염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지팡이를 사용하지도 않았고 검은 안경을 쓰지도 않았다. 나는 항상 맹인들에게는 검은 안경이 필수품이라고 생각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 사람도 그런 안경을 썼으면 싶었다. 번역도 참 좋죠. 여기에서 딱 알 수 있죠.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내가 개인적으로 알거나 만나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실제로 만나본 적은 저도 거의 없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그 어떤 그 편견 속에서 그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상상하고 이 상상을 실체화 해버리죠. 그 생각을 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맹인들에게는 검은 안경이 필수품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 사람도 그런 안경을 썼으면 싶었다. 그래야 자신의 이 맹인들에 대한 편견을 실체화할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 이 눈먼 사람들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실제로 만나본 적도 없으면서 우리는 이 눈먼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신념으로 굳혀버리곤 하죠. 이러니 어떻게 이 소통과 상호 이해가 가능하겠습니까? 이 눈먼 사람이 등장했습니다마는 눈이 멀지 않은 사람이라 해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대성당이라는 소설집에 실려 있는 많은 작품들이 이렇게 부부든 아니면 친구든 이 소통과 이해의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둘러싸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소통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이해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 불가능성만을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 소통과 이해의 가능성을 찾아가는 것도 또 소설이 보여줘야 할 하나의 그 방향이 아니겠습니까? 이 작품에서는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소설들이 한 3개쯤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이 있고요. 그리고 어느 날 아내가 떠나버린 집에서 그 아이를 돌봐야 하는 학교 교사의 그 당황스러운 모습을 그리고 있는 이 열이라는 작품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깊이 자기 얘기를 들어줄 때 우리는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 그리고 그 이해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레이먼드 카버 자신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그리고 이 대성당을 좋은 작품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읽어줬으면 하는 작품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이 대성당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맹인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내가 어떤 이 소통의 가능성, 이해 가능성을 열어가는 그 장관을 보여줍니다. 대단히 감동적입니다. 이거 진짜 대단하군요 라는 마지막 문장인데요. 영어로는 It's really something입니다. 이거 정말 something이군요. 이 김현수가 뒤에 역자의 말에서 해설에서 이 something에 대한 해설을 대단히 이 설득력 있게 피력해 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대단한 어떤 눈이 확 뜨이는 그 순간들이 있죠. 이 깨달음의 순간이라고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성당이 텔레비전에서 스쳐 지나갑니다. 맹인은 이 로버트란 이름이죠. 로버트란 이름의 이 맹인은 물론 대성당을 직접 볼 수가 없죠. 듣긴 들었지만은 그 정보로는 대성당의 모습을 우리 눈앞에 재현해 볼 수가 없었겠죠.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화자인 나에게 그걸 좀 그려달라고 얘기합니다. 두툼한 종이에다가 펜으로 새기듯이 좀 그려봐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 장면입니다. 그렇게 둘이서 함께 이제 그 대성당을 그려가는 것이죠. 텔레비전을 스쳐 지나갔던 대성당을 그려 보이는데 이 맹인과 이 눈을 뜬 사람이 동시에 눈을 감고 대성당을 그려갑니다. 상호 이해의 환희랄까요? 그 엑스터시가 분출하는 그 순간입니다. 스파크가 있는 순간이죠. 상호 이해의 스파크라고 얘기할까요? 상호 이해의 불꽃이 튀는 순간입니다. 보시죠. 이제 눈을 감아보게나. 맹인이 내게 말했다. 나는 그렇게 했다. 나는 그가 말한 대로 눈을 감았다. 감았나? 그가 말했다. 속여서는 안 돼. 감았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럼 계속 눈은 감고 그가 말했다. 이제 멈추지 말고 그려. 그는 말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했다. 내 손이 종이 위를 움직이는 동안 그의 손가락들이 내 손가락들을 타고 있었다. 살아오는 동안 내 인생에 그런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때 그가 말했다. 이제 된 것 같은데 해낸 것 같아. 그는 말했다. 한번 보게나. 어떻게 생각하나. 하지만 나는 눈을 감고 있었다. 조금만 더 그렇게 눈은 감은 채로 있자고 나는 생각했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나는 생각했다. 어때? 그가 물었다. 보고 있나? 나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나는 우리 집 안에 있었다. 그건 분명했다. 하지만 내가 어디 안에 있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다. 이거 진짜 대단하군요. 나는 말했다. 눈을 못 보는 사람, 앞을 못 보는 사람과 눈을 뜬 사람이 함께 눈을 감고 대성당을 재현해내는 이 장면. 깊은 울림, 깊은 감동으로 와닿습니다. 우리 집 안에 있으면서도 이제 그 집 안에 있지 않다는 느낌. 눈을 감고도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그 느낌. 이거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썸씽이죠. 썸바디 그러면 뭔가 대단한 사람 이런 뜻이잖아요. 노바디 그러면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런 뜻이고, 네, 대단한 일을 경험한 것이죠. 이 단편 소설의 그 예리한 그 상황, 시츄에이션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감동적입니다. 이 모네가 그린 대성당이 있죠. 맨 앞에 이 PPT 커버에서 보여드린 그 그림입니다. 두 사람이 로버트와 화자인 나가 그린 성당의 모습은 어땠을까? 두 사람이 눈을 감고 빚어낸 대성당이야말로 이해와 소통을 상징하는 하나의 메타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캐시스라 대성당이 아니겠는가 이런저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하나 다 소개해드리지는 못했습니다. 혹시 못 읽으신 분이 계신다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레이먼드 카버의 다른 작품집들도 나와 있으니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권인가요? 그렇습니다. 시나 에세이 등이 많죠. 그리고 레이먼드 카버의 그 전기가 아주 두툼한 게 있습니다. 그것도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이 소설을 번역한 김현수의 소설집 세계의 끝 여자친구라는 소설집이 있습니다. 이 세계의 끝 여자친구인데요. 이 소설집에 레이먼드 카버에게라는 부제가 달린 모두에게 복된 새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리고 저 뒤에 달로간 코미디언이라는 중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소설이 있는데 다 레이먼드 카버에게 고마움을 표하면서 쓴 소설들 같습니다. 하나의 오마주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달로간 코미디언은 대성당의 에피소드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여기에도 이관장이라는 눈이 먼 사람이 나옵니다. 한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김현수의 소설 달로간 코미디언의 한 부분입니다. 내가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사람들은 내가 마치 거기에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마주 앉아 있어도 내 얼굴을 보지 않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한 번은 몹시 추운 겨울날 목도리를 두르고 밖에 나간 적이 있어요. 내가 지팡이를 두들기고 지나가니까 시각장애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죠. 바람이 어찌나 세차게 불어대든지 그때 어떤 아줌마가 나한테 어차피 앞도 안 보이는데 그냥 목도리로 얼굴을 다 감아버리지 왜 목만 가리냐고 묻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나는 앞을 볼 수 없으니까. 그 말은 어차피 남들이 나를 볼 수 없으니까 라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내 존재 자체가 사라져요. 시각장애의 핵심은 내가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보여져야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여져야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각장애를 앓고 있는 앞을 못 보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편견이 얼마나 깊은지를 잘 보여주는 문장이죠.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에서도 그렇습니다만은 김현수의 소설집 세계의 끝 여자친구에 실려있는 달로간 코미디언의 한 에피소드, 특히 시각장애를 앓고 있는 이관장과 소설가인 화자, 나의 그 대화를 통해서 존재와 존재 이유, 근거에 대한 깊은 그 통찰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귀가 열려 있으면서 또 듣지 못하는 사람들 많죠. 소통과 이해는 가능할까요? 레이먼드 카버와 김현수의 소설을 읽으면서 이런저런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레이먼드 카버에게라는 부제가 달린 모두에게 복된 새해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설책들은 화장실에 가실 때 참 좋습니다.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버스 기다릴 때 버스 안에서 또는 지하철 안에서 읽기 아주 좋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긴 감동을 누릴 수가 있죠. 네, 오늘은 미국을 대표하는 단편 작가 레이먼드 카버의 소설집 대성당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